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시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 4월에 치러진 간호직 8급 시험의 영어 문법 문제를 해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8번과 9번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14번과 15번에 대해서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상세하게 해설을 하는 건 이번에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간략하게 출제 포인트만 딱딱 짚어드리는 강의는 이전에 촬영해서 올려드렸으니까 그런 해설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강의를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1번 선지부터 조금 어렵게 느끼신 분들이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급하게 구문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문법 문제는 구문 분석을 해야지 맞출 수 있게 나오는 편이고요. 옛날처럼 지엽적인 문법 포인트를 물어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문 분석에 조금 신경을 써서 학습을 하실 걸 권유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He is the person I need to talk to about my daughte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공식처럼 알려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공식처럼 알려드릴게요. The person 이라고 하는 명사구 다음에 바로 명사가 나오고 뒤에 동사가 나오고 있죠. 선이 왜 안 그어질까? Need to talk to. 이렇게 명사, 동사 패턴으로 나오면요. 이 명사와 명사 사이에 생략된 관계대명사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크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생략되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의심을 하고 지나가셔야 된다고요. 근데 뒤에 보니까 I need to talk to 라고 하는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요. 그쵸? 목적어가 빠져 있다라는 건 여기에 생략된 게 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일단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구문인 거 맞네요.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왜 헷갈리셨을 거냐면 보니까 전치사 to로 보이는 친구가 나오고 뒤에 바로 전치사 about으로 보이는 친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명사가 나와야 된다고 배웠을 텐데 전치사 다음에 마치 뭐가 나온 것처럼 보여요?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온 것처럼 보이죠? 오케이? 근데 그렇게 구분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에 원래 목적어가 있었고 그 목적어가 빠진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둘 사이를 갈라놓고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겉보기에는 전전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전명전 구문이었다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talk to 이런 애들처럼 동사와 전치사가 묶음으로 사용되는 이런 덩어리 동사들은요. 여러분들이 구문 분석을 할 때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덩어리 동사 뒤에도 목적어가 빠질 수 있지. 덩어리 동사는 그냥 하나의 동사처럼 보는 게 편하지. 라는 걸 끊임없이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냥 해설을 여기서 마치고 지나가면 너무 아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포인트를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어떤 게 생략됐다고 보셔야 될까요? 앞에 선행사가 the person,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지금 전 that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도 가능하다. who도 가능하다. who는요, 현대 영어에서는요, 목적격으로도 사용이 되고 주격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whom이 왜 있어야 되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문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of 다음에 who냐 whom이냐를 물어보는 구문이 있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고르셔야 되냐면 반드시 whom을 고르셔야 돼요. 왜일까? of라는 전치사가 너무 가까이에 붙어 있죠. 너무 가까이에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니까 목적격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만약에 동사마다 to를 빼놓을 수 있는 애가 있고 빼놓을 수 없는 애가 있기는 한데 만약에 이 to가 앞에 나왔다고 칩시다. to, who, to whom 중에서 뭘 골라야 되냐고 말을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whom만 고르셔야 된다고요. 왜?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너무 가까이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 구문에서는요. 전치사 to의 목적어였던 건 똑같지만 to랑 거리가 떨어져 있죠. 이럴 때는 who를 써도 되고 whom을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이게 공시 질문방에서 정말 질문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번외편으로 계속적 용법으로 each of who냐 whom이냐 라는 구문에 대해서도 정말 질문이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관계대명사를 뭘 써야 될까요? whom을 써야 된다고요. 왜? 전치사 of랑 얘랑 딱 붙어 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가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얘가 관계대명사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 동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건데 왜 who가 아니라 whom을 써야 되죠?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건 구문 분석을 잘못하신 거예요. 왜? 주어는 얘가 주어지 얘가 주어가 아니잖아요. 오케이? 원래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방식대로라면 and each of them이었던 애를 관계대명사로 바꾸니까 and 지우고 them 지우고 얘를 whom으로 고쳐준 구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주어 자리니까 who를 써야지 이런 억지는 부릴 수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은데 공시 질문방에 있으면서 너무 많이 이 구문들을 질문하는 걸 봤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2번 선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출제를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My final exams are starting next week 이렇게 되어 있죠. next week라고 하는 명사구가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류로 사용이 되고 있죠.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명사구도 부사류로서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미래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데 are 현재 시제처럼 보이는 게 보이고 있죠. 뭘 물어보고 싶었던 거냐? 첫 번째, 현재 진행형이 어떤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 미래 시간을 나타낼 수가 있다. 번외편으로 현재 진행뿐만 아니라 그냥 현재 시제도 스케줄과 같이 완벽하게 딱 굳어져 있는 미래의 경우에는 미래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 여러분이 잘 보지 않는 파트이지만 문법책에 분명히 항상 나와 있는 내용일 겁니다.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표현들이라고 다 나와 있는 표현일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였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부사 hard의 의미입니다. 자, 볼게요. 형용사와 형태가 같은 부사 시리즈가 있고요. 서로 다른 뜻으로 쓰이는 두 가지 형태의 부사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만 볼게요. late는요, 형용사로 늦은, 부사로 늦게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hard는요, 형용사로 어려운, 부사로 열심히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study hard,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열심히 공부한다는 뜻이죠. 아, 여기 부사로 사용이 된 거네. 됐죠? high라 그러면 형용사로 높은, 부사로 높이, fast는 형용사로 빠른, 부사로 빨리, early 그러면 형용사로 이른, 부사로 일찍. 이런 것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서로 다른 뜻으로 쓰이는 두 가지 형태의 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번 문제는 이걸 출제 포인트로 냈을 겁니다. hard가 맞겠니? 아니면 hardly가 맞겠니? 그런데 이게 옛날에 라디오에서 한번 잘못 말했다가 밈처럼 쓰인 적이 있어요. study hardly. 그럼 무슨 뜻일까요? hardly는 거의 뭐뭐 않다라는 의미고요. hard는 열심히라는 의미니까 물론 이렇게 안 쓰지만 study hardly 그러면 약간 어순이 이상하고 표현도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해석을 해보면 공부하지 마라 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아마 이걸 출제 포인트로 내지 않았을까? 라는 거고요. late랑 lately 뜻 비교해보니까 late는 늦게, lately는 최근에, high는 높이, highly는 매우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체크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선지입니다. This story was about the incidents that were happened in the 1920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문 분석부터 해볼게요. This story, 이 이야기는요, was 뭐뭐였습니다. 뭐에 관한 거였어? About the incidents, 사건에 관한 거였어. 어떤 사건? That were happened in the 1920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요. 첫 번째. 자, 주격 관계대명사가 사용이 됐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어떤 구문이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원래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구문이 있었는데 앞에 나온 절의 특정한 명사와 뒤에 나온 절의 주어가 겹치니까 주어를 삭제해주고 관계대명사로 사용해준 구문이잖아요. 즉 여기 나오는 관계대명사 원래 뭐였다고? 선행사랑 똑같은 친구였다고.
그러면 뒤에 나온 동사는요, 수일치를 시킬 때 누구랑 수일치를 시켜야 될까요? 그렇죠. 앞에 나온 선행사랑 시켜야 되죠. 다시 정리.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관계사절에서는요, 동사의 수일치를 누구랑 시킨다? 선행사랑 시킨다. 그런데 the incidents, 복수가 나왔으니까 were 사용된 거 적절했다.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출제 포인트, were happened 이겁니다. 자, happen은요, 대표적인 자동사고요. 자동사는 수동태로 사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한국말로는 발생했다라고 하는 말이 꼭 주어가 발생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얘를 수동태로 써야 된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자동사는 그 자체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수동태로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눈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정말 빈출되는 포인트니까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문법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된다? 동사처럼 생긴 거에는 다 밑줄을 그어놓고 시작해야 된다. 그래 놓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6가지 기준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4번 선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선지는요, 사실 출제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was going to 이 표현이랑 had done 이 표현이랑 do it 이 표현, 이 3가지 표현이 출제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과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해석상으로 먼저 접근해 볼게요. I was going to clean the office. 나는요, 그 오피스를 청소하려고 했었어. But someone had already done it. 근데 누군가가 이미 해버렸었어. 내가 청소하려고 작정한 건 이때인데 누군가가 청소를 먼저 해버린 거죠. 그럼 먼저 해버린 거고 얘가 과거니까 과거보다 먼저 있었던 일을 어떻게 표현한다? 대과거로 표현한다. 아, 실제 일치 됐네요. 됐죠? 두 번째. 자, was going to라는 표현이 해석해보다 보면은 영어를 제대로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되게 이상할 수가 있어요. 왜? be going to는 미래 표현이잖아요. 미래 표현이라고 배웠잖아. 그런데 was going to, was는 과거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되는 거지? 자, was going to를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내가 과거에 할 예정이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즉, 의도, 작정, 계획은 했었어. 그런데 실현되지 않았던 것들, 수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할 때 was going to, were going to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에 be going to를 사용해 준다고 합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done it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아래 있는 걸 한번 볼게요. 동사구 대용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우리가 똑같은 명사를 반복해주기 싫을 때 어떤 걸 쓰죠? 대명사라고 하는 걸 쓰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요, 동사도요, 똑같은 동사를 반복해주지 않기 위해서 대동사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동사를 대신해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류는 뭐가 있냐? do, do it, do that, do so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전부 다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아, 동사의 대용형은 그냥 이런 애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동사는 시험 문제 안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앞에가 일반 동사가 나왔고 일반 동사를 대신해 줄 거다. 그러면 일반 동사를 써줘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앞에가 비동사가 나와 있었다. 그럼 대신해주는 표현은요, 비동사를 써줘야겠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출제 문제가 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수능에서도 종종 나오는 출제 포인트이니까 이것까지는 꼭 체크를 하시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5번 문제. 1번 문장으로 가보면 얘가 정답인데 이거 문제 참 잘 냈어요. 이것도 별표 하나 쳐놓을까요? 자, 첫 번째 출제 포인트를 보면요, a few라고 하는 수량 형용사 다음에 어떤 애가 나와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겠고, 주격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관계사절 내 동사는 어떤 걸 써줘야 되는가, 이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interesting, interested 감정 형용사라고 불리는 이런 분사들은 ing를 써줘야 되냐, pp를 써줘야 되냐, 이게 부수적인 세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우선은요, a few라고 하는 친구는 제가 저번 문제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반드시 뒤에 복수 가산 명사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 친구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어띵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된다? 어띵즈가 나와야지 옳겠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원래 이게 a few things가 맞는 거지만 원래 문제는 띵이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관계사절의 수일치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관계사절의 수일치는 누구랑 시켜야 된다? 앞에 나온 선행사랑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앞에 나온 선행사가 물론 틀린 거긴 하지만 s가 안 붙어 있잖아요. 단수죠. 그렇다면 단수의 수일치 시킨 거 옳은 표현이겠네요. 오케이. 얘는 옳은 거였네. 물론 얘를 띵즈로 고치면 틀린 게 되버리겠지만 마지막 자 interesting이 맞니 interested가 맞니 이걸 구분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주어를 알아야겠죠. 왜? 주어가 흥미로운 건지 남의 그 흥미를 주는 건지 혹은 지가 흥미를 받는 건지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관계사절에서 이 관계대명사는 원래 누구랑 똑같은 애였다고? 선행사랑 똑같은 애였다고요. 그럼 a few things는 흥미를 주는 거였겠어요? 흥미를 받는 애였겠어요? 흥미를 주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능동의 의미를 갖는 ing가 옳은 표현이겠네요. 오케이? 한 번에 세 가지 포인트를 다 복습시켜주는 좋은 문제였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을 이렇게 마치면 조금 서운하니까 분사형 형용사, 감정 분사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ing, pp 이 친구들을 정말 많이 배우죠. 그리고 분사가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강의를 듣다 보면 이런 강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얘들아, 분사 구분할 때 원래 자동사였으면 얘는 반드시 ing로만 써줘야 된단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다동사였었으면 뒤를 봐야 돼. 뒤에가 만약에 목적어가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ing를 써줘야 될 거고 뒤에 목적어가 없다면 너희는 pp를 써줘야 된단다. 왜? 수동은 뒤에 목적어를 가져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 나오는 동사가 4형식이나 5형식 동사였다면 뒤에 목적어를 달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단다 라고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놓고서 이런 예문도 같이 제공해 주십니다. 어떤 거? The book is 땡땡땡 he is 땡땡땡. 자, 뒤에 interested가 맞니? 아이고, 왜 이렇게 쓸까요? interesting이 맞니? interested가 맞니? 이걸 물어보는 걸 여러분들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뭐밖에 고를 수가 없죠? interested밖에 고를 수가 없습니다. 왜? 왜요? interest는요, 기본적으로 타동사로 사용이 되거든요. 타동사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건 뒤에 ing로 사용이 되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뒤에 목적어 없죠. 목적어 없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ed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학원 선생님들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The book, 책은 지가 흥미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남들이 읽는 사람한테 흥미를 주는 존재지. 그러니까 여긴 ing가 맞단다. He is 다음에는 그가 재밌는 사람이야? 그럼 ing가 될 거고 왜? 남을 흥미롭게 해주니까 지가 흥미를 받았으면 ed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실 거라고요. 뭔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쵸? 타동사가 ing로 쓰이려면 반드시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왜 interesting, interested 이 표현에서는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ing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을 하냐고요. 학원 선생님들이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분사형 형용사예요. 분사형 형용사가 무엇이냐? 자, 아래다가 적어볼게요. 분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동사적인 성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분사와 형용사적인 성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분사예요. 동사적인 성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는요, 진짜 동사랑 비슷합니다. 어떤데? 뒤에요. 자, 만약 ing로 쓰였다고 치면은 뒤에 목적어도 가지고 올 수 있고 보어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자, 한 가지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하나씩 비교하는 게 낫겠다. 분사형 형용사라고 불리는 형용사적 성질을 가진 분사는요. 자, 얘는 거의 형용사에 가까운 친구거든요. 그럼 형용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어를 가져올 수가 없겠죠. 보어를 가져올 수가 없겠죠. 왜? 우리 beautiful 같은 형용사가 뒤에 목적어 안 가져오잖아요.
목적은 누구만 가져오는 거예요? 동사랑 전치사만 가져오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분사형 형용사, 형용사적인 성질이 더 강한 애는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구분 기준이 있어요. 자, 우리 beautiful, she is beautiful.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아름답다는 뜻이죠. 근데 그녀가 매우 아름다워. 그럼 뭐라고 쓰죠? She is very beautiful.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강의 부사, 강조하는 이런 부사를 사용하게 되는데 형용사에는 이런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분사형 형용사에는 얘 이제 형용사에 가깝다 그랬으니까 very 같은 걸 써줄 수가 있겠죠. 오케이? very 같은 애는 형용사에 붙을 수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동사적 성질이 강한 분사의 경우에는요. 앞에 very를 붙여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 이런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는요. 형용사나 부사에만 사용이 될 수 있거든요. 동사인 쓸 수가 없거든요. 오케이? 제가 이거는 조금 딥한 내용인데 왜 설명드리고 있느냐? 2022년 서울시 기출문제에서 이걸 물어봤고 이걸 정답 선지로 냈었다고요. 오케이? Was very frightening her. 이렇게 문제를 냈었는데 자,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거 보셔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동사적 성질을 가진 애야. 동사적 성질을 가진 애면 목적어를 가지고 오는 거 말이 돼. 그런데 동사적 성질을 가진 애면 very의 수식을 받는 게 불가능하겠죠. 오케이? 반대로 얘가 만약에 형용사적 성질을 가진 애야. 그러면 very의 수식을 받는 거 가능하겠죠. 그러면 형용사적 성질이 강하니까 반면에 누군 데려올 수가 없어? her 이라고 하는 목적어는 가져올 수가 없겠죠. 이런 모순이 생기는 문장을 갖다 놔놓고 이거 문법적으로 옳으니 틀리니 이걸 물어봤었다고요. 오케이? 딥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강의 자료도 없고 조금 급한 마음에 설명을 드리느라 말도 좀 버벅대고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이해가 어려우셨다면 유튜브에 상변선생이라고 하는 강사님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이번 공무원 시험이 나오기 이전부터 분사형 형용사에 대해서 주구장창 설명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취미생활로 하는 거고 영리활동으로 하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제가 학원 강사도 아니니까 이렇게 특이한 포인트를 따로 다뤄주신 선생님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생각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고요. 상변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2022 서울시 문제를 쳐보시면요. 원래는 가르치지 않았던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동사적 성질, 형용사 성질 막 이러면서 열심히 설명을 하세요. 근데 그분들도 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나 이거 가르친 적도 없지만 이걸 누가 가르쳤겠어 하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한번 쭉 구경을 해보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혹시나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1번 선지 해설 마치도록 하겠고요. 2번 선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선지 보시면요. 출제 포인트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어떤 거? so라고 하는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가 나올 수 있니 없니?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 뒤에 부분에도 출제 포인트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딱히 출제 포인트라고 할 만한 게 안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각동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조금 도움이 되겠죠? 자, 지각동사는요, 보통 어떤 파트에서 다루게 되냐면, 오형식 파트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오형식은 어떻게 생긴 문장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생긴 문장 패턴이죠. 오형식에서 가장 특징이 되는 부분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목적격, 보어 부분이 될 거고요. 보어 자리에는 어떤 분사가 나올 수 있죠? 명사나 형용사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로 쓰이는 모든 친구가 다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준동사의 경우에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도 가지고 있고 형용사적 용법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나올 수 있겠네. 자, 동사에 ing 붙이면 동명사일 수도 있고 현재분사일 수도 있는데 동명사여도 명사적 용법이니까 나올 수 있겠고 현재분사여도 ing,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나올 수 있겠죠. pp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나올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일반적인 오형식에서는
투부정사, ing, pp가 모두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일단 가정을 하시는 거라고요. 오케이? 물론 각각 동사마다 누구는 올 수 있고 누구는 올 수 없고가 다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일반화시켜서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들과 조금 다른 친구들이 있었으니 그 친구들이 누구냐?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인 거예요. 제가 지금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를 묶어서 말씀드렸죠?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뒤에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ing, pp 중에서 뭘 가져올 수, 가지고 올 수 없고는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투부정사를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와야 되느냐? 투부정사를 떼버린 원형 부정사가 나와야 돼요. 이게 특징입니다. 다시 투부정사를 제외하고 명사가 올 수 있니 없니? 형용사가 올 수 있니 없니? ing가 올 수 있니 없니? pp가 올 수 있니 없니? 이건 관심 없고요. 지각동사, 사역동사와 나머지 오형식 동사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 나머지는 투부정사가 올 수 있는데 지각동사, 사역동사는 투부정사가 올 수 없다라는 게 특징이라고요. 이걸로만 구분하시는 거라고요. 됐죠? 자, 그런데 지각동사, 사역동사 얘네도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럼 얘네도 뭔가를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 더 구분하는 겁니다. 지각동사와 사역동사.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하시는 거냐면요. 물론 의미상으로도 차이가 있지만 지각동사는요.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가 나올 수 있지만요. 사역동사는요. 뒤에 ing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대표적인 구분 특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한 가지 특징만 가지고서 가지치기를 하는 게 여러분의 문법 문제 풀이에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일단 지각동사 뒤에는 ing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coming 나오는 거 옳겠네요. 됐죠? 그럼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 볼까요? 사역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사역동사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어떻게? 그냥 사역동사가 있고 준사역동사가 있잖아요. 그쵸? 사역동사는 뭐가 있는데 make, have, let이 있고요. 준사역동사는 뭐가 있는데 help가 있죠. 그러면 얘네도 차이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한 번 나뉘는 거라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사역동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 부정사가 못 오고 원형 부정사만 와야 된다고 했었죠. 그쵸? 그런데 help 같은 경우에는 어때? to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원형 부정사만 올 수도 있고 투 부정사가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문법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동사마다 뒤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애가 사실 좀 나뉘긴 한다 그랬었죠. 사역동사 안에서도 조금 나뉘는 게 있습니다. 자, have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let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그냥 pp를 가져올 수가 없고요. 반드시 BPP 형태로 목적격 보어를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지각동사와 사역동사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틀릴 거는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3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출제 포인트를 딱히 나누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나마 나눠보자면 I have ever read 이 부분이 어떻게 생긴 모양인지를 알아보는 게 아마 출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니까 the best novels 여기 명사가 나왔는데 뒤에 명사가 나왔고 뒤에 동사가 나오죠. 명사, 동사가 나오면 여기 사이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나 관부가 생략되어 있겠구나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read라고 하는 동사에 목적어가 빠져 있죠.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게 되겠다라는 걸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됐죠? 그러면 현재 완료에서 현재 완료가 사용된 것도 읽어본 적이 없다. 경험적 용법. 딱히 어려울 게 없네요. 그쵸? 이거는 오답 선지를 만들기가 더 어려운 문장이라서 더 이상 해설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 검토 포인트 한번 보시고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문법책을 한번 훑어보시고 지나가기만 해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맞죠? 네, 맞죠. 마지막이죠. 4번. We were absolutely amazed at the response to our appea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출제 포인트가 사실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amazed. 자, 놀라는 게 누구죠? 우리가 놀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amazed를 쓰는 게 맞겠다. 오케이. 그러고 나면은 이제 부수적인 출제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면은 제가 여기 적어놓진 않았지만 자, 뭐뭐에 놀라다 할 때 amazed at을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뭐랑 헷갈리겠어요? 이거 수동태 아니야? 수동태 다음엔 by가 와야지. 그러면서 틀리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뭐뭐에 놀라다라고 하면 amazed at을 쓴다는 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response 다음에 to가 나오는 게 맞니? 아니니? 라는 걸 물어볼 수가 있겠는데 이건 아마 출제 포인트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자, 왜 여기 to가 나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요. respond 라고 하는 동사에는 뒤에 뭘 쓰죠?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죠. 그런데 response는 respond를 명사로 바꿔준 거잖아요. 이럴 때는 그대로 똑같은 덩어리를 달고 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래에 있는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depend on 이란 표현 잘 알고 있죠. depend on 그럼 뭐뭐에 의존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뒤에 on이 나와 있는 표현이라는 거 잘 보시고요. 얘를 명사형으로 바꾸게 되면 dependence가 되잖아요. 그럼 dependence 다음에 뭐가 와요? on이 오죠. 오케이? 그리고 depend on이랑 거의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이 be dependent on인데 depend 다음에 on이 나오다 보니까 be dependent 다음에도 뭐가 오죠? on이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특정 동사가 가지고 오던 전치사는요. 그 동사의 파생형에도 똑같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포인트 추가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The conquest of Rome. 뭐라고 해석하시겠어요? 로마의 정복이라고 해석하시겠어요? 그러면 정복을 하는 건 로마가 정복을 하는 건가요? 로마를 정복하는 건가요? 어렵죠. 여기서는 로마를 정복하는 겁니다. 번역상 로마에 대한 정복 정도가 되겠네요. 이거 왜 그런 걸까? 자, conquest라고 하는 명사의 원래 동사형은 뭐였죠? conquer이라고 하는 거였죠. conquer는요, 타동사고요. 뒤에 전치사를 달고 오지 않던 친구입니다. 전치사를 달고 오지 않고 바로 목적어를 달고 오는 애가 명사형으로 사용이 되면요. 원래 뒤따라 나오던 목적어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종종 누구를 덧붙여주냐? of를 덧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의 파생형인 명사 다음에 of가 나오게 되면은 이 뒤에 나오는 게 목적어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여러분이 참고하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5번까지 모든 선지를 모두 해설을 해보았고요. 뒤에는 제가 참고했던 참고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풀 때 참고 자료를 봐가면서 푼 건 아니지만 해설 자료를 만들 때는 정리된 것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 자료들을 봐가면서 정리를 했고요. 공시생분들이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법책은 조은정 선생님의 공깃밥이나 장수영 선생님의 그래머 헌터 이 정도 책이 되겠고요. 나머지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이홍배 교수님의 현대영어 활용사전이나 고경원 교수님의 새로운 영문법 해설, 김두식 선생님의 영어 문장 분석은 전공자들이나 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기훈 선생님의 본영어 문법편은요. 수능용 교재인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항상 그래요. 전범위가 이렇게 있으면 모든 범위를 다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지쳐 떨어집니다. 노베이스일수록 내가 여기를 공부하고 나서 여기를 공부하는 건데 이쯤 공부하면 앞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 까먹게 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수능 문법책들은 요즘 되게 내용이 간결하게 나와 있게 됩니다. 공시 문법책보다 훨씬 내용이 적어요. 그러니까 수능 문법책으로 한번 얇게 훑고 그 다음에 공시용 문법책으로 상세하게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것도 문법을 공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본영어 문법편이 그런 공부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제가 영리활동을 위해서 영상 찍는 거 아닌 게 좀 티가 나죠. 지금 스카이에듀에서 강의하셨던 선생님도 홍보하고 있고, 공단기에서 수업하셨던 선생님도 홍보하고 있고, 다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쵸? 안 좋은 시선으로 저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번 강의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거나 제가 링크를 올려둔 오픈 채팅에 들어오셔서 저에게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직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게 간호직 시험에 대한 건데 아마도 간호직 시험을 보신 분들은 제 해설 영상을 보고 있지 않으실 거예요. 시험 끝났는데 이걸 왜 보고 있겠어요? 그렇죠? 아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의 대부분은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텐데 한 달 남은 시간 알차게 쓰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시험에서 제가 쉽다고 평가를 했지만 이번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게 물론 본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 점수가 제일 중요하고 합격 불합격이 제일 중요한 시험이 되겠지만 그 전에 푸는 시험들은요, 여러분의 연습 문제예요. 틀리면 틀릴수록 더 좋습니다. 왜? 내가 모르는 범위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 모르는 범위만 꼼꼼하게 공부하더라도 내가 틀릴 문제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니까 너무 많이 틀렸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틀렸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6월달에 다들 시험 잘 보실 거니까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공무원, 선생님들, 주무관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